버나드 바루크는 주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시대를 뒤흔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87년 투자 인생을 되돌아보고 모든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함축한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들 빨리 팔아치워라 라는 겁니다. 세력이 주도한다. 두 번째, 어설프게 말려들면 완전히 망한다. 세 번째, 상한가를 간다. 점상을 간다. 근데 이유가 없다. 아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런 종목에 피라미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락의 타이밍은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종의 거래를 캔들 모양으로 거래량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력의 거래 패턴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신호를 포착하여 거래를 영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30살에 평생 써도 차고 남을 돈을 다 벌고 40대부터 워싱턴의 숨은 대통령으로 30여 년간 7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버나드 바루크. 그는 투자자로서 제시 리버모어와 동시대를 살았고 투자 기법도 비슷했지만 권총자살로 비극적 결말을 맞은 제시 리버모어와는 다르게 월가뿐만 아니라 워싱턴까지 제패하며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냅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과 40년 절친으로도 유명하며 냉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명세와 달리 그는 매우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자신의 투자 비법을 알리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비판한다 해도 애써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사람들은 그를 월가의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87세에 집필된 그의 단 한 권의 저서,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버나드 바루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빨리 팔아치워라. 이 한마디는 평생 투자에 힘쓰고 큰 성공을 거둔 버나드 바루크의 87년 투자 철학을 녹여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는 되지만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심오한 말을 이해하거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책이 좋은 건 그런 시간과 경험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반드시 해야 할 행위들을 실천해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아 진짜 바루크 말이 맞구나,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구나 라고 진심으로 깨달으시고 바루크가 30살 만에 349억을 벌게 해준 주식을 빨리 팔아치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해내어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매수하여 두고두고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루크의 87년의 투자 인생 속으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땅꼬마 바루크. 어린 시절 나는 또래들에 비해 키가 작고 뚱뚱했다. 그래서 내 별명은 땅꼬마였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 모욕을 당할지라도 흥분을 자제하지 못했다. 여유있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을 좀처럼 익히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그렇게 자질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다. 2. 21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갈등하다. 21살의 나이로 나는 증권 브로커가 되었다.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애썼다.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그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투자로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나는 개인적으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곧 투자와 투기가 매우 모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당시 내가 겪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의 갈등은 다른 모든 야심찬 젊은이들도 계속 겪어온 오래된 갈등이었다. 나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착실하게 이익을 쌓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무모한 도전과 그로 인한 좌절까지 완전히 피할 생각은 없었다. 3. 공동 경영자가 되다.
월가에서 보낸 시간도 어느덧 4년. 그동안 나의 노력을 증명해줄 물질적 자산 같은 건 거의 전무했다. 초보자 수준으로 좌충우돌하며 투기를 하느라 남은 게 거의 없었다. 나는 시장에서 크게 한탕하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장님은 봉급 인상은 어렵지만 회사 수익의 8분의 1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가 일하던 증권회사는 매우 영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공동 경영자가 되었다. 4. 계속된 실패. 공동 경영자로 사업에 참여한 첫 해, 나는 $6,000를 내 몫으로 받았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 하지만 나는 당시 내 역량보다 훨씬 큰 규모로 투자나 투기를 하고 있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돈을 몽땅 끌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고 시장에서 약간의 변동만 일어나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나서야 나는 항상 일부 자금을 예비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내가 이런 이치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마음의 고통을 조금은 덜 겪었을 것이다. 위대한 투자자로 칭송받았던 버나드 바루크도 날 때부터 뛰어났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의 성급한 기질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의 기질은 어쩌면 투자자와는 잘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투자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의 3가지 능력이 모든 인간사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하는데요. 87세의 나이로 자신의 투자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말 강조했던 버나드 바루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 3가지 매우 중요한 능력. 투기꾼이라는 말 때문에 투기라는 것이 부정적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나 투기라는 말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투기자를 미래에 대해 집중해 생각하다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의 3가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 둘째, 그러한 진실이 암시하는 것과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셋째, 너무 늦기 전에 제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능력은 첫째 능력으로 보여지기 쉽다. 하지만 문제의 진실을 꿰뚫는 것은 집중하고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심지어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땐 문제나 위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막연히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인지한 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위 3가지죠? 요 3가지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바루크는 이에 화답하듯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6. 잊을 수 없는 경험. 주식시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다. 7월 첫째 주, 나는 뉴저지주 롱브랜치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일요일 밤, 하우스만. 자, 여러분들, 이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하우스만은 미군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앞서 미군의 승리가 있었기에 나는 전쟁이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로 미국의 증권거래소 문이 닫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 런던 거래소가 문을 열 때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주문을 위해 사무실로 가야 했지만 일요일 늦은 밤에 운행하는 기차는 없었다. 나는 역장을 설득하여 기차를 아예 전세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다. 런던 거래소가 열리고 몇 분이 지나자 상황이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장과 나는 미친 듯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고객들을 설득하여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다. 뉴욕 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모든 주식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우리의 런던 거래소를 통한 매입은 즉시 수익이 났을 뿐 아니라 다른 중개 사무실의 실적을 압도하였다. 또한 행동할 때를 아는 민첩한 회사라는 명성 또한 얻게 되었다. 버나드 바루크는 주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시대를 뒤흔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87년 투자 인생을 되돌아보고 모든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함축한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들 빨리 팔아치워라 라는 겁니다. 투자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꼭 요 세 가지는 가슴속에 새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루크는 이 사건 이후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손들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고래들 사이에서 그들의 주식을 컨트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잘 묘사된 버나드 바루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 빨리 팔아라로 귀결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7.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 당시 금융업계의 거물 중 한 명이 있었던 토마스 포춘 라이언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이언 씨는 부와 권력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담배왕, 제임스 듀크의 담배 제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라이언의 편에 서게 되었다. 사실 제임스 듀크는 상대하기 그리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실력, 인맥, 재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당시 제임스 듀크는 담배 제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점 기업 콘티넨털 타바코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을 공격하기로 했다. 라이언 씨는 이 공격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면서 20만 달러. 자, 20만 달러는 현재 한화가치 78억 원입니다. 까지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시 콘티넨털 타바코의 주가는 45달러였고 나는 6주 만에 가격을 30달러까지 떨어뜨렸다. 보통 시장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나는 시장이 약세일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다시 매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덕분에 콘티넨털 타바코의 주가를 떨어뜨리면서도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어느 날 라이언 씨가 사무실로 달려와 내게 당장 거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대체 자기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오히려 그의 주머니가 더 두둑해졌다고 말했다. 그쪽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라고 했지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는 말라고. 그는 나를 꾸짖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꽤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라이언 씨는 담배 회사들을 인수하며 담배산업 독점을 완성하였다. 담배산업 전쟁이 끝나자 라이언 씨의 회사, 듀크 씨의 회사 모두 주가가 크게 치솟았다. 전쟁을 벌이며 입었던 손실을 모두 채우고 남을 정도였다. 데이트레이딩 신 백법칙의 저자 이시 카츠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시세를 움직이는 집단의 올리지 않은 의도가 최우선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오르는 주식의 최대 요소다. 어쩌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고래들의 싸움터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뒤에서 언급되지만 바루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어떤 모종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오른다면 더 사고 주가가 하락하면 파는 것이 먹히는 전략일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 라이언과 듀크, 이 사이에서의 세력들의 싸움, 좀 더 박진감 있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피 튀기는 싸움. 한 차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라이언 씨는 듀크 측의 주식거래 담당자 제임스 알 킨을 깜빵으로 보내려 하였다. 실로 무자비하고 피 튀기는 싸움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것이었다. 라이언 씨는 킨과 관련된 증언을 나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 라이언 씨와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전보다 나를 더 신뢰하게 된 것 같았다. 9. 주식시장의 진짜 모습.
라이언 씨는 노포크 철도회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분을 확보하라고 나에게 주문했다. 나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적지 않은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경영권을 가져올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 나는 그 무렵 꽤 알려진 개인 투자자가 되어 있었고, 따라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움직였다는 의심을 사지 않고도 그런 식의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약간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바루크는 죽기 전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귀라고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루크의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보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그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유명인들을 활용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어쩌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런 이면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대응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브 반즈를 찾아갔다. 나는 데이브 반즈와 상당히 친했으므로 그에게 지분을 넘길 것을 부탁했다. 이날 데이브는 보통주는 3에서 4달러, 우선주는 17달러 정도를 제시했다. 만약 내가 데이브의 보유 주식을 사들인다면 데이브는 또다시 주식을 사들여 가격을 올린 뒤 내게 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데이브에게 다가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 데이브, 이번엔 좀 봐주게. 오늘은 매매를 하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죠. 응, 그렇게 할게, 베리. 그 이후 데이브는 어떤 참견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솔직하게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비용이 수천 달러는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언젠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월가의 중개인들은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업을 꾸려나갔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왜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 이론적일 것입니다. 누군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주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주식을 대량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그런 모종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주식이 크게 이동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판 양을 나타내는 거래량에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버나드와 바루크의 거래를 차트에 표시한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바루크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니까 좀 더 싸게 사길 원했을 겁니다. 따라서 버나드에게 좀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시장을 놀래켜 줄 것을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차액, 버나드가 손실을 본 차액은 바루크가 보상해 주는 거죠. 버나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고 바루크 입장에서는 투매 심리를 자극해서 좀 더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모종의 거래를 캔들 모양으로 거래량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버나드는 이 가격에서 매도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내가 팔아서 가격 떨어뜨릴게. 자, 그럼 바루크는 자신이 원했던 가격 지점에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마워 버나드, 나도 다음에 너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큰 세력들이 서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평소보다 큰 모양을 보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캔들의 모양은 망치형이 될 것이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많을 겁니다. 캔들 이론의 대가 스티브 니스는 그에 져서 캔들 차트 투자 기법에서 망치형 캔들을 상황 반전 캔들로 비중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큰 거래량을 동반한 망치형 캔들은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력의 거래 패턴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신호를 포착하여 거래를 영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버나드 바루크는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0. 큰 실수. 당시 나는 거액을 들여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거래소 회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보니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났다. 하지만 나는 곧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배웠다. 사실 돈을 버는 것이 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경우가 많다. 지금 내가 고백하려는 실수는 주식시장의 가장 형편없는, 초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실수다. 나는 아메리칸 스피릿 제조회사의 주식이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라이언 씨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정보였다. 나는 라이언 씨의 역량을 믿고 투자를 했다. 아메리칸 스피릿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류 제조 유통업체였다. 나는 아메리칸 스피릿을 비롯해 다른 3곳의 대형 주류 업체들이 합병된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모든 여유 자금으로 아메리칸 스피릿의 주식을 샀다. 합병 소식은 곧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다. 그런데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거래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야 말았다. 나는 불과 몇 주 만에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하고 만 것이었다. 10일, 큰 교훈. 나는 아메리칸 스피릿 거래에서 불운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월가에 떠도는 조언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여기저기에 떡밥을 흩뿌린다. 그건 사실 아주 큰 놈을 잡기 위한 사전 작업인데 가끔 얼토당토 않게 피라미들이 먼저 걸려들 때가 있다. 이번 경우는 내가 바로 그 피라미였던 것이다. 월가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각종 조언이나 내부 정보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만 갔다. 12. 내부 정보는 독이다. 내부자가 회사 내부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심각한 실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 정보에는 사람들의 논리나 상식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특별한 정보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그에 따라 냉정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끼게 되므로 가장 명백한 사실조차 무시하게 된다. 나는 내부자들조차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부자와 면담을 할 때 제발 내부 정보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는 교훈은 큰 성공을 거둔 유명 투자자 역시 이 원칙과 심리를 잃어버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례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 버나드 바루크가 덥석 문 합병 관련 미끼는 사실 라이언 씨가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라이언 씨는 바루크가 아메리칸 스피릿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본 것을 알고는 왜 나에게 직접 묻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그의 경험담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합병 소식이라는 거는 매우 호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건 그 호재가 바로 미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석근 투자자님이 조심해라, 그런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의 경험담을 들어봐도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 사람과 차트에 진실이 담겨 있다. 아메리칸 스피릿 거래에서 큰 낭패를 본 후 다시 기운을 추스르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 나는 다시 기회를 찾기 위해 뉴욕 주지사에서 물러난 로스엘 플라워의 행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플라워 씨는 기업의 중역으로 이미 검증된 기업가였다. 그런 그는 브루클린 라피드 교통을 책임지고 있었다. 당시 브루클린 라피드의 주가는 약 $20 정도였는데 플라워 씨는 이 회사를 잘만 이끌면 주가는 $75는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과연 회사 실적은 뛰었고 주가도 함께 올랐다.
브루클린 라피드 교통은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도 그 상승세에 따라 이득을 보았지만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회사 상황이 그렇게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아직은 플라워 씨의 예측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가가 $50까지 오르자 플라워 씨는 $125도 충분하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4월이 되자 $137까지 치솟던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치솟은 바람에 건전한 수익 발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조간신문에는 플라워 씨가 브루클린 라피드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망 역시 장밋빛이라고 말한 기사가 실렸고 잠깐 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 어떤 소문이 거래소에 퍼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행간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워 씨가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거래소 업무가 끝난 후 월가저널에는 전 주지사 플라워 건강상태 양호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플라워 씨는 소문대로 위독한 상태였고 그는 얼음물 한 잔에 심장마비가 와 그날 밤 10시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다음날 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쟁쟁한 인물들이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정말로 비참한 결과가 뒤따랐을 수도 있었다. 브루클린 라피드의 주가는 $100까지 떨어졌다가 큰손들이 참여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다시 $115까지 반등했다. 그리고 심각한 공황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큰손들은 조용히 브루클린 라피드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시장의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브루클린 라피드는 또다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액면가까지 떨어졌다. 자,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플라워라는 경영자죠. 100억 자산가 선물하는 산타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은 결국 사람, 기업가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플라워 씨를 믿고 바루크는 투자를 해서 그 상승세를 바루크는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르는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더 오른다라는 겁니다. 플라워 씨의 장담이 현실화되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증폭돼서 주가가 폭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가는 뉴스보다 진실되며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시장에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즉, 시장은 신호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큰손들은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폭락한 후에 주가는 큰손의 개입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손들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관 투자자님은 이 요동치는 거를 손바뀜으로 인식해서 그때는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런 식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브루클린 라피드 교통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주도주라면 더더욱 큰 손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한번 크게 무너져 버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큰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손들은 이 주도주를 일단은 한 번은 방어를 한 다음에 조금 안정화를 시켜놓고 천천히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신호를 준다.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쉬이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크게 움직였다라는 건 그 사실에 어떤 뭔가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큰손이 주가를 올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반등조차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루크의 경험담이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하게 할 수 있고 시사점을 여러 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건 역시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던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 4단계 이론 제가 이거 정말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1단계에서는요. 이미 펀더멘털 어떤 그런 실적들이 입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증이 된 실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대감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느 순간 펀더멘털이 최고조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가가 그때부터 들쭉날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주가는 위로 크게 상승, 그리고 위로 크게 하락. 자, 크게 반등하는 건 큰손이 개입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거고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건 다시 큰손이 물량을 넘기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주도주였다라면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져버리는 거죠. 큰손들이 모두 물량을 털어내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크게 빠져버린다. 결국에 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이라는 건 그 어떤 세력들의 이면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역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14. 최고의 투자자는 자신감이 있다. 마크 더글러스의 명작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서 최고의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자신감이라고 저자는 단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바루크의 일화는 왜 자신감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신감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루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가 31살이 되던 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구리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아멜가메이티드 금속회사를 세우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모의를 시작했다. 아멜가메이티드의 주가는 100달러에서 130달러로 뛰어올랐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 어떤 세력의 이런 의도가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구리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고 구리의 과잉 공급으로 구리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나는 좀 더 면밀히 조사한 후 아멜가메이티드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약 2달에 걸쳐 아멜가메이티드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나는 아멜가메이티드의 주식을 공매도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세력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내 판단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나는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분명했다. 내가 막 공매도를 시작할 때 라이언 씨가 나를 찾아와 그쪽 큰손들이 그리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자연스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고 계속 공매도하였다. 한 달이 지나자 아멜가메이티드의 내부자들 중 일부가 주식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공매도 규모를 늘려나갔다. 주요 내부자들에게서 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나의 확신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젊음의 치기랄까? 나는 공매도를 계속했다. 사실 그쪽 세력들도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풀렸고 구리 가격의 하락은 경제 원리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기에 내가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에 대한 비판이 커져도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내가 옳다면 이길 것이요, 내가 틀렸다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말없이 잠자코 있는 편이다. 얼마 후 아멜가메이티드의 이사진은 배당을 줄이는 결정을 했고 주가는 7달러가량 하락하며 100달러 선을 유지했다. 나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나는 중개인에게 공매도는 계속하면서 주가가 일정 가격 이상 오르면 주식을 사들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사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마련해 두려고 애를 썼다.
주가는 상승 없이 100달러 아래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나의 판단을 시장과 비교했다. 그렇게 계속 거래를 했고 12월이 되자 주가는 6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때 나는 단일 종목에서 벌어들인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를 벌게 되었다. 자, 계속 제가 인용을 드리는데요. 이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 마크 더글러스는 최고의 투자자는 이렇게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진정으로 자신이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대응하는 데 집중한다. 네 번째, 할 일을 다 했다면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고 시장에게 물으며 대응만 한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 있고 두려움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바루크의 어떤 투자자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어떤 가설을 세웠습니다. 스토리를 그린 거죠. 구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했고 구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아멜가메이티드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여줬죠.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주가는 항상 먼저 반응을 합니다. 2달에 걸쳐서 아멜가메이티드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바루크는 좀 더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공매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대단한 게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나는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분명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각오를 한 겁니다.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해두고 각오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라이언 씨가 일부러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그리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라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자, 일부러 찾아왔죠. 만약에 라이언 씨가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었다면 예전에 아메리칸 스피릿 거래할 때 그 합병 소식이 미끼라는 걸 바루크에게 아마 말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해주지 않고 이때는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줬다? 바루크 입장에서는 라이언 씨가 이거 미끼를 던지는 거구나.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내부 정보잖아요. 내부 정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바루크는 이때 고민을 했어도 이제 회고록이니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라이언 씨가 나한테 미끼 던진 거구나. 87세의 바루크가 이 내부 정보는 독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죠. 다행히 라이언 씨의 연막 작전에 걸려들지 않고 자신의 냉철한 판단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시장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루크는 신중하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물량을 공매도한 게 아니라요. 계속 시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계속 스스로 수집하면서 공매도 규모를 늘려나갔다는 거예요. 점점 정보를 확보해서 내가 맞았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마다 공매도 규모를 늘려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루크는 매우 유명한 투자자였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옳다면 이길 것이요. 내가 틀렸다면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책임지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달러 선에서 유지를 하니까 이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공매도를 쳐놨지만 공매도는 계속 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일정 가격 이상 오르면 자신의 포지션을 변경하려고 미리 다 상황 계획을 세워뒀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루크의 예상은 들어맞았고 100달러였던 주가는 6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바루크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말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힘은 계획에 있다.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도록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 투자 스토리,
투자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5. 나의 투자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 브루클린 라피드에서의 실패와 아멜가메이티드에서의 성공으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이런저런 조언이라면서 떠도는 정보나 내부자들의 이야기 혹은 나만의 희망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여기 강조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죠. 정확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나는 투자자나 투기자라면 매우 냉철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면 비록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의지나 변덕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맞설 수 있다. 훗날 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런 원칙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행정부에서든 상관없이 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끈질긴 사신 확인으로 나의 업무를 시작했다. 윌슨 대통령은 그런 나를 일컬어 사실 확인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는 늘 정확하게 주어진 정보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매매 시나리오, 투자 스토리 작성을 적극 권장합니다. 시나리오,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이 수익적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도 극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 바루크 역시 철저한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공매도 스토리를 구상했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었던 거죠. 16.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당시 주식시장은 순항 중이었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정상적 반응처럼 보였다.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면 또 역시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상승했다. 4월의 마지막 날에는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328만 주가 거래되었고 한 달 뒤 시장의 평균 주가는 $10가량 떨어졌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오래전부터 예상해온 침체기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5월 6일 월요일이 되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요소가 시장에 발생했다. 노던 퍼시픽 철도회사의 눈부신 등장이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가 이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세력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자, 요 사건도 매우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노던 퍼시픽 철도회사가 상장이 된 겁니다. 눈부신 등장을 한 거죠. 에디 노튼이 시장에서 노던 퍼시픽의 주식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몽땅 다 사들이면서 선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주가 상승세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건 노던 퍼시픽의 이사들도 그리고 은행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중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사들이던 에디 노튼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주 운이 좋게도 나는 노던 퍼시픽의 수수께끼 같은 성장세 뒤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시장 조작이 아닌 철도 통제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당시 철도 산업은 지금의 전기차와 같이 혁명적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철도 관련 주식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JP 모건은 당대를 주름잡던 거래중개인 제임스 킹과 손을 잡고 버링턴 철도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제임스 알킨은 앞에서 라이언 씨가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인물이죠. 자, 여기에 에드워드 해리먼이라는 중개인도 참여를 원했습니다. 이 버링턴 철도회사의 경영권을 얻는데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JP 모건이 에드워드 해리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해리먼이 중개소 심부름꾼 출신이라는 이유에서 이 사람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이 에드워드 해리먼이라는 사람이 심부름꾼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매우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재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JP 모건은 이 해리먼이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버링턴 철도 회사에 너는 끼지 마! 라고 무시를 하니까 이 에드워드 해리먼은 JP 모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 신규주였던 노던 퍼시픽 주식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몰래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해리먼은 주식 중개인으로 에디 노튼을 선정을 한 거죠. 자, 에디 노튼이 주식을 그냥 왕창 다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사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 버링턴 철도 회사보다는 노던 퍼시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노던 퍼시픽 철도 회사 왜 오르지? 저 회사가 뭔가 있나? 자, 여러분들, 사실은 버링턴 철도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에드워드 해리먼도 이 회사가 좋은 걸 알고 참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참여 못하게 하니까 연막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주식을 왕창 사버리는 겁니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노던 퍼시픽의 철도 회사의 주가가 110달러에서 135달러까지 상승합니다. 자, 너무 노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모건 측도 여기 회사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노던 퍼시픽의 내부자들도 팔았습니다. 왜냐면 왜 오르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올라가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재 가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자, 하지만 에드워드 해리먼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JP 모건도 노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JP 모건하고 에드워드 해리먼의 이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노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그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 과하게 노던 퍼시픽 주가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자, 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노던 퍼시픽의 주식은 시장에 남아나는 게 없는 거죠. 자, 이 노던 퍼시픽 주가가 얼마나 뛰었냐면요. 그때 135달러까지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0달러까지 뛰고요. 오전에 400달러,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700달러, 그리고 오후 2시에는 1000달러까지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초에 한 135달러부터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파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리고 초반에 주식을 쓸어 담았던 에디 노튼은 이때 노던 퍼시픽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어땠냐면요. 이 노던 퍼시픽의 주가가 완전히 급등해버리니까 다른 주식들을 다 팔아버리고 다들 이 노던 퍼시픽의 주식을 사려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우량 종목들의 주가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시장이 완전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장의 패닉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 이 에디 노튼이, 자, 여러분들, 이 에디 노튼은 아마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자, 이 에디 노튼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관대하게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이 어떤 시장의 패닉,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폭망에는 에디 노튼이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에디 노튼이 영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초 싸움의 시작이었던 JP 모건과 에드워드 해리먼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던 퍼시픽의 주가가 300달러가 됐고 그때 이제 전체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냐면요. 에드워드 해리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해리먼은 엄청나게 큰 수익, 에디 노튼보다 어떻게 보면 이 에드워드 해리먼 뒤에 숨어져 있었던 큰손 해리먼이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버링턴 철도 회사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사점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은 세력이 주도한다. 두 번째, 어설프게 말려들면 완전히 망한다. 세 번째, 상한가를 간다. 점상을 간다. 근데 이유가 없다. 아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런 종목에 이 세력 싸움이 끼면은 피라미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락의 타이밍은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매도를 함과 동시에 공매도를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고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들,
돈이 충분히 넘쳐나는 세력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미 이 주가가 고점일 때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냥 막 풀어도 되는 거예요. 고점은요, 다른 세력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르면 빨리 팔아치우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87세의 버나드 바쿠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빨리 팔아치워도 부자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시사점. 세력은 시장을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그들입니다. 안정화시킨 후에 천천히 빠져나오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는 이런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고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펀더멘털로도 절대 확인할 수 없고요. 어떤 내부 정보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부 정보는 연막작전일 수 있으니까요. 오직 차트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헤드앤숄더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헤드앤숄더라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추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이 세력의 의도를 반영한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추세라는 것 그 자체도 세력의 움직임을 반영한 모양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사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월가의 진짜 마법사 제임스 킨. 누군가 진짜 월가의 고수로 불릴 사람을 찾는다면 그건 바로 제임스 킨일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매수와 매도 주문을 뒤섞을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는 정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깔끔한 차림새였고 잿빛 턱수염 덕에 사람들은 그를 은빛 여우라고 불렀다. 그는 투자에 실패하고 큰 손해를 보더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산하여 집안의 모든 집기를 팔아야 했을 때에도 그는 누구의 동정도 도움도 거부했다. 킨은 투자나 거래를 준비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행동했다. 자신이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참을성을 발휘했지만 이 길이 아니다 싶을 땐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언젠가 그가 매수하던 종목이 회사의 수익에 비해 주가가 어울리지 않게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해당 종목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린 후 즉시 매입을 중단하고 매도에 나섰다. 킨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투자했다.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주식으로 큰 돈을 번다. 라는 말을 내가 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처음 한 건 바로 킨이었다. 제임스 알킨은 강세장 속 낙관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버나드 바루크의 회상처럼 그는 계획적이었고 인정할 줄 알았으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고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고 평생 투자에 전념했고 끝이 좋았던 역사적으로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임스 킨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걸 안 바루크가 술집에서 그를 만나 위로를 했더니 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몹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하지만 곧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어. 바루크는 킨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힘들 때마다 다시 기운을 차리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악의도, 악의도, 선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 마크 더글러스는 모든 감정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은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화이팅입니다. 18. 투자 그리고 위험. 영국의 은행가 카셀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 배경도 없는 풋내기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나를 도박꾼이라고 불렀다.
내 사업은 점점 그 규모와 범위가 늘어가기 시작하자 그때는 투기꾼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확장한 결과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은행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일을 해왔을 뿐이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의 일화를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JP 모건은 내가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나와의 사업을 다 취소해버렸다. 그렇지만 위험이 없는 투자 같은 건 없으며 투자에는 항상 어느 정도 도박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구라도 인생에서 기회를 만난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형편없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위험한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인류는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콜럼버스 역시 탐험, 헨리 포드의 모델 T 출시 등의 모험 역시 역사상 가장 위험하면서도 위대한 모험 중 하나였다. 우리는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모험심과 실험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19. 가장 합리적인 방법.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모험심과 실험 정신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투자를 방해한 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한 건 단연코 나의 감정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봐왔던 모든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또는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바로 처분하거나 혹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처음 발생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처분하고 난 후 좀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일 뿐더러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다. 어떤 투기자나 투자자도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절반 정도만 예측이 맞아떨어져도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10번 중에서 3번이나 4번 정도만 예측대로 들어맞아도 제때 손절할 수 있는 감각만 있다면 그럭저럭 이익을 쌓아나갈 수 있다. 젊었을 무렵 누군가에게 잠자는 걸 방해할 정도의 주식이 있다면 처분해버리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빛을 비춰주는 보석 같은 지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의 어떤 경고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잠자는 걸 방해할 정도의 주식이 있다면 처분해버려라 라는 충고,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한 충고거든요. 근데 제시 리버모어를 굳이 언급하진 않는 게 그때 당시 어떤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소문 때문에였을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20. 여유자금을 항상 보유하라. 어떤 장군도 휘하 병력을 쉬지 않고 싸우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그리고 예비 병력을 남겨두지 않고 싸움에 나서지는 않는다. 젊은 시절 맛보았던 실패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 후 나는 내 재정적 역량 이상의 투자나 투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막대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발생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21.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을 대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을 바루크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은 단순히 유가 증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만나는 일종의 장터일 뿐이다. 시장은 그저 판매자와 구매자의 판단과 결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경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의 감정과 반응으로 시장은 움직이게 된다. 즉, 주식시장이란 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온도계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여러분들 매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은 절대 그것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경제 상황의 어떤 사실관계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정, 반응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도 사람들이 아직 시장이 괜찮다, 아직 시장에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경제 상황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루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버나드 바루크의 회고록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바루크의 경험담이 담겨져 있으므로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 좋을 것입니다. 87년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책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세력들 간의 다툼을 묘사한 장면, 그런 싸움에서의 생존,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런 모든 것들이 깊은 여운으로 남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주식을 빨리 팔아치워라. 이 한마디의 말에는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시장은 세력들에 의해 주도된다. 따라서 주도 세력 외에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빨리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좋은 정신건강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등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루크의 유산과 같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시장 속에서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수익에 기뻐할 것이고 누군가는 손실에 슬퍼할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큰 수익과 큰 손실은 최고의 투자자들에게도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쩌면 감정이란 건 인간과는 때려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감정, 희노애락을 피할 수 없지만 기쁠 때 그 기쁨을 갈무리하고 슬플 때 그 슬픔을 갈무리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끈기 있게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과 고통을 이겨낸 혹은 버텨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죽기 전까지 노력하고 버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정말 꾸준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하는 그날까지 부자의 서원 채널이 옆에서 꾸준히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